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인간의 문제는 뇌에서 시작해서 뇌에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브레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와 관련돼서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지능과 그 동물 개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뇌가 커야 그 동물이 더 똑똑하다, 지능이 있다, 인텔리전트하다, 이제 이런 등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와 뇌의 대비를 놓고 볼 때 인간이 월등하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두뇌가 크다는 것은 증명이 됐죠. 물론 돌고래라든지 다른 생쥐라든지 비율로 따지고 볼 때는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가 2만 년 전부터 작아졌다는 썰이 제기되었어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나 더 컸고 또 뇌도 더 컸다, 이런 이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을 했고, 우리는 그보다 더 작고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번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이제 의심을 품고 이 지금 학자 브루스 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제 탐구를 한 결과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뇌는 작아지고 싶어 한다. 이 책을 가볍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기본 가정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수렵, 이제 원시 호모 사피엔스 초기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이제 뇌가 커졌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작아지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이라든지 문화, 사회성 이런 것과 아울러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됐고, 뇌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우리의 어떤 운동성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작아졌다. 그리고 키워드는 여기서 domestication, 그러니까 가축화라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야생 동물들을 한 30여 종을 우리 인간이 길들였습니다. domestication 했죠. 그 결과 그 야생 동물들은 공격성이 이제 순화되었고 덜 공격적으로 변했고 뇌의 크기도 덩달아 작아졌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리가 이제 집단을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 협조, 협동, 조절, 통제 이런 걸 함으로써 셀프 도메스티케이션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가축화를 일으킴으로써 변화가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변화가 뇌의 사이즈가 10에서 15% 정도 작아졌다. 이번의 표현으로 말하면 테니스공 하나 정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도 공격적인 워리어에서 지금은 사회성이 높은 친사회적인 우호적인 이제 그런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꼭 과학적인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뭐 그래도 인정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 핵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예. 자, 7쪽으로 가보죠. 프롤로그 서문에서 인간의 뇌는 왜 줄어들었는가? 지난 2만 년 동안 인간은 테니스공 하나 정도를 뇌를 잃었다. 선사시대의 인류 화석을 들여다봤더니 현생 인류의 조상은 뇌가 훨씬 컸다. 인류가 지나가는 동안 뇌는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현생 인류의 뇌가 작아졌다는 사실은 분명 의외의 발견이다. 이는 과학, 교육, 기술이 발전하면 뇌가 커진다라는 일반적인 가정에도 어긋난다. 과학자의 머리를 크게 그리거나 고도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의 머리를 전구 모양으로 표현하는 문화적 고정관념 역시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크다라는 가정에서 비롯했다. 마지막으로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르는 가설이 있다. 바로 인간이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이다. 영어로 길들임이라는 뜻의 domestication은 흔히 세탁기, 다림질, 대출, 바비큐 파티, 가족 등 가정과 연관된 것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 가축화, 교비 및 품종 개량, 사육과 재배를 뜻하는 생물학 용어였다. 찰스 다윈은 동식물을 개량하고 길들이는 과정에 매료되었고 실제로 종의 기원에 관한 다윈의 진화론 역시 사람이 동식물을 선별적으로 교배하는 과정에 착안해 자연 환경이 특정 개체의 번식을 선호한다는 발상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자연 선택과 달리 인간이 동식물을 개량하고 길들인 것은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1만 2천년 전에 농사와 사육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동식물을 선별적으로 교배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했다. 사람들은 성질이 순한 동물을 원했으므로 말을 잘 듣는 개체들을 골라 번식시켰고 이를 통해 동물의 공격성을 제거하고 행동까지 바꾸었다. 인간은 보다 넓은 협력 관계 속에서 모여 살기 위해 자신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 시작했다. 단 인간의 경우는 자기 가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신이 개입했다고 믿지 않는 한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번식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집단에서 바람직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했으므로 인간은 자기 규제를 통해 집단에 쉽게 수용되는 형질을 확산시킨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문화와 관습이 발명된 이후 스스로 길들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거의 뭐 결론이 나와 있고 초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에서 5쪽까지는) 수렵 채집인이라면 강인하고 공격적인 편이 살아남기에 더 유리했을 테지만 정착 사회에서는 협동과 소통 그리고 교육이 더 중요했다. 이제 인간에게는 냉철함과 침착함이 요구되었고 이 새로운 선별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협상 외교를 위한 기질과 사회적 능력을 후대에 물려주었다.
물론 현대에도 폭력과 전쟁은 존재하고 인간을 대량 살상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현대식 전투는 대개 단체전이다. 반면 선사시대의 소규모 수렵 채집인 부족에서는 개개인의 공격성을 갖는 쪽이 유리했다. 자신을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몸에 비해 뇌를 천천히 발달시키는 유전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기간도 길어졌고 이 기간에 아이들의 기질을 조정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칠 메커니즘이 필요해졌다. 정착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이들이 번식에 성공했으며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기술을 습득했다. 이 책에서 이제 빠진 이야기는 그 요리 본능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나무에서 사바나로 내려오면서 이제 먹이 채집의 변화가 생겼다.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직립, 그다음에 손의 자유,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그러다가 이제 나뭇잎을 먹을 때와 과일을 먹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될 때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뇌의 사이즈도 아울러 변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 요리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소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요리한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2차 소화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장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여분을 우리가 이제 뇌가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뇌가 커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빈 덤바의 그 썰 있지 않습니까? 150 정도의 이제 그룹을 이루면서 털고르기의 한계가 생겨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십 언어의 출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19에서 20.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를 사회화 문화인으로 만들게 되는 견인차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다. 치열한 경쟁, 무리에 순응하라는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 고독한 순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과 타인의 격려가 그리워 사회로 돌아온다. 의도적인 배척과 따돌림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숲으로 탈출했다가 돌아온 시베리아 은색 여우처럼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왜 집단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신경 쓸까? 이 책은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인간의 뇌는 우리를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도록 진화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집단을 이루어야 생존에 유리했다. 그죠? 군집을 이루어야지 방어에 능했고 생존에 능했다. 근데 그 군집 안에서는 안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국 개개인의 개체의 사회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친화성, 그죠? 공격성이 감소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부하는,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이제 선한 어떤 동기,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야 될까?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고 이제 그 인식된 자기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자유를 누렸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자아라고 하는 초기 자아가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그죠? 가족, 친척, 친구, 우리 편, 우리 부족, 우리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집단, 그리고 타 집단, 자기 집단을 구별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회적인 룰, 문화, 미임을 지키면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뇌가 진화가 됐다. 그 과정 중에 배선이 이제 발달하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뇌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작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 사건들, 문화, 인류학적인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37쪽에) 현재 살아남은 모든 동물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었지만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꾸준히 진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했습니다. 30억 년 전 처음 생명이 나타난 이후 지구에 살았던 모든 종 가운데 불과 고작 1%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추정됩니다. 자, 42에서 3. 엉덩이가 작은 엄마가 머리 큰 아기를 낳아야 하는 문제는 출산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최근까지도 인간의 아기가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일찍 태어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산의 딜레마. 그런데 유니버시티 오브 로드 아일랜드의 인류학자 홀리 던스워스는 인간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이유가 또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보다 임신 기간이 더 길어지면 엄마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임신부는 자신은 물론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태아에게도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임신은 에너지 면에서 엄청나게 부담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장류 및 기타 포유류의 출산 시기는 어미와 갓 태어난 새끼의 크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태아가 요구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미가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막 넘긴 시점이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던스워스는 골반 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이 굶지 않는 수준에서 뱃속의 아기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출산의 딜레마, 이제 자궁의 크기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두뇌의 크기가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귀가 걸리게 되고, 한국어를 썼던 조상들은 이제 귀빠진 날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인 기적적인 모멘트를 단어로 만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출산의 장면을 목도를 하게 되면 굉장한 어떤 이모셔널, 감정적인 어떤 그래서 거기에 쌓입니다. 뭐 공포스럽기도 하고 격정적이죠.
아주 각인이 되는 어떤 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보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어태치먼트가 강하게 일어나서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사건이 닥치더라도 그런 패밀리라고 하는 본들을 자르거나 뭐 탈출하거나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그래서 그 딜레마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뇌의 크기가 문제다 뭐 이런 게 주류였는데, 이 이제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의 이 누구죠? 던 워스 교수의 지적도 상당히 새롭습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태아에게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을 제공할 수 없는 거죠. 다 뺏겨버리니까. 그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엄마의 손톱 발톱 밑에 있는 모든 저장된 영양소가 다 아기한테 갈 뿐더러, 게다가 엄마는 자신의 뇌 속에 있는 그런 저장된 영양, 콜라겐 형태까지도 다 아기한테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뇌가 수축된다는 그런 MRI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게임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기에게 영양분을 뺏겨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점에 아기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동물의 다른 침팬지나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것은 우리는 나와서 뇌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아의 뇌가 유아의 뇌로 되는 과정이 엄청난 어떤 그런 크기의 확장이 있고, 동물의 경우는 그것이 심하지 않다는 것도 이제 그 방증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인간에게 출산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가설이 또 있다. 출산이 더 어렵고 위험한 행위가 되자 인간은 분만 시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길들이기 시작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간은 아기를 낳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산파라는 존재가 인간의 사회성 발달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새끼를 낳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물은 없다. 인류 역사 초기에 나타난 이 특징은 인간의 삶이 친사회적 상호 관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출산 형태는 연민, 이타주의, 신뢰, 그 밖의 인간의 문화적 길들이기의 행동적 토대가 되는 사회적 교환의 초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출산을 할 때 다른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왜? 이제 확장된 그런 뇌 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산파라고 하는 이제 인간, 동물의 도움, 그리고 이제 그 기적적인 역사적인 그런 자리에 같이 했던 사람들, 이제 친척, 그네들이 이제 서로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고,
여기가 어떤 사회성, 문화성의 시작이 아닌가 수긍이 됩니다. 44. 개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출산을 정서적 경험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출산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 누구든 이것이 상상 이상으로 감정적이고 이성과 통제를 넘어서는 경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인류 역사에 깊이 자리 잡은 타인을 돕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발하고도 남을 정도다. 예. 자, 요 앞부분, 출산의 딜레마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 또, 45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